오늘은 병인 양료부터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까지만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요때 이제 외부 상황이 좀 알려드릴게요. 1840년대부터 186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외부 상황이 어땠냐면, 우선 아시아가 서강에 이제 열강이 진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840년대, 그때는 이제 중국이 아편 전쟁에 패하고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해 개항을 한 상태고요. 1854년 이때는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됐고요. 1860년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베이징을 함락합니다. 1862년 그때 베트남은 프랑스에 개항을 하고요. 조선만이 개항을 안 한 상태였어요. 서양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차례는 조선이었겠죠. 1863년에 고종이 등극한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가 외부적으로 상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부정부패야 늘 우리의 습관이죠. 그죠? 대한민국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늘 갖고 있죠. 부정부패가 심했었고, 그 다음에 농민의 계속 반란 일으킨 상태였고, 뭐 이때 당시의 백성은요, 백성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10%는 양반, 90%는 노비,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고종에 등극해서 혼란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대원군이 이제 뭐랄까 내부적인 공고를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였고, 그리고 하여튼 혼란한 시대였죠. 그래서 1866년 고종이 등극하고 이제 고종 3년 차, 이때 이제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 당시에 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12명 중에 9명을 처형시키고요. 천주교 신도 한 8,000명을 사형시켜버려요. 많이 죽이죠. 근데 왜 이제 처음엔 천주교를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사형시킨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 이론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 천주교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신문제가 명확하게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낙인 찍죠. 반란자로. 그래서 요거를 병인박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이 선교사 중에 한 명이 간간히 이제 목숨을 구합니다. 구해서 도망치는데 이름이 신부 이제 리델 신부입니다. 리델 신부가 중국 텐진까지 도망가요. 왜 텐진이냐? 텐진에는 프랑스 인도차이나 함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함대 사령관이 로즈 사령관이에요. 장미 사령관. 아무튼 이름은 멋있네요. 로즈 사령관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격분해 갖고요. 너무 화가 나죠. 말도 안 되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감히 프랑스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로즈 사령관이 격분해 갖고 그 해 10월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옵니다. 오자마자 뭐 했겠어요? 바로 공격부터 하죠. 그리고 대원군은 즉각 응전을 명령하고요. 아주 치열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월에 7척 군함이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11월에 조선군이 이제 강화도 요충지인 정족 산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군이 여기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곳에 온갖 약탈을 일삼은 뒤에 이제 후퇴를 하는데요. 이때 강화도 외교 장각에 있던 문화재를 다 가져가죠. 그래서 요게 한 11월쯤에 끝나는데요. 요거를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외교 장각 도서가 왔죠. 이제 완전히 반환된 건 아니고요. 참고로 2011년에 외교 장각 도서가 와갖고 임대 방식으로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참 요때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요. 그래서 병인양요 후에 2년 뒤에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140명이 된 이제 도굴 조직과 함께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요. 대원군 정도면 아버지 무덤에 보물이 많겠다 생각해서 파헤쳤는데 이게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많이 나죠. 원래는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 이때 당시에 서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고종이 등극을 하고 세도 정치를 끝내야 됐고 국내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굳이 서양이 신경 쓰겠습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가하는 중간에 이렇게 서양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좀
적개심이 커졌죠. 그리고 또 민중들이 약간 대원군이 등을 돌리려고 할 때 이러한 적개심을 이제 외부로 향하게 한 거죠. 그래서 민중들도 어쨌든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인양요 3개월 전에도 미국 상선, 이거 상선입니다. 군함이 아니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 일대에서 또 행포를 펴요. 그래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평양에 도착해서 조선 병사를 감금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 한포 사격을 합니다. 근데 군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한포 사격은 아니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난 민중이 이제 제너럴 셔머노에 습격을 해갖고요, 불질러옵니다. 그래서 미국 선원 다 죽이고요, 목사까지 다 죽여버려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 안 있죠. 그래서 1871년, 그러니까 고종 8년차, 그러니까 병인양요가 발생 뒤 5년 뒤에요.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 사건 책임지라며 서해안에 또 미국 군함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격부터 해요. 그리고 대원군도 즉각 맞섰죠. 그래서 6월에 미국이 강화도 초진지를 상륙을 했는데 물러나요. 상륙을 완전히 다 못하고 물러납니다. 조선이 승리하죠. 근데 이게 좀 웃겨요. 이때 당시에 조선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조선은 350명 죽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3명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선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역사서에서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도 조선이 서양에 승리했다 이렇게 언론 홍보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승리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냥 이 정도면 우리가 승리했어,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하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철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조선에서는 승리라고 포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의 승리에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죠, 대원군이.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옛날에 외웠냐면 학교 다닐 때 병신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세국의 문을 단단히 걸었죠. 이 세국이 뭔 뜻이냐면 철사 같은 걸로 나라를 감싼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막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전국의 문호 개방을 반대하는 척가비를 세우고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죠. 우리가 세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서양 세력을 오랑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세국 양의를 국가의 기본 외교 정책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세국 철로 국가를 보호하고 양이 서양인들을 양이 오랑캐 있자거든요. 오랑캐를 본다 이 뜻이죠. 이걸 이제 세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일본이 많이 달라졌어요. 1854년 개항 이후에 1868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천황제로 복귀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데 단행하면서 이제 바로 근대화 길로 바로 넘어서죠. 요때 이해할 수 있는 만화가 바람의 검신. 저 만화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검신 보면 이해돼요. 아니면 영화로 가면 뭐 라스트 사무라이 그런 거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 단행돼서 사무라이들과 근대 복장을 가진 그 일본군의 그 싸움 재밌게 했어요. 아무튼요, 내용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일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일본은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야만국 중에 하나로 봐요. 또 무시해요. 1873년에 일본의 외무성이 스시마섬 도주가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던 관행을 폐지시킵니다. 이제 칠 생각을 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 1873년에요. 이에 조선은 일본은 엄청 비난하고요. 국교를 단절해요. 왜? 일본을 낮게 봤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을 낮게 보잖아요.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즉 일본을 잘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막 행동하죠.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1873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도 한 20대 초반이 됐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대원군을 제거할 계획을 열심히 실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미양요가 발생하고 이제 2년 뒤죠. 1873년에 12월 유림의 대표격 최익현이 대원군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려요. 이때 이제 올리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아마 최익현 뒤에는 아마 뒷배경이 명성황후가 있었을 거예요.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권력력이 강한 여자죠. 그러니까 유림들의 등을 돌린 이유가 뭐냐면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기 때문에 유림들이 등을 돌렸어요. 근데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갖고 대원군은 물러나게 한 거죠. 똑똑한 여자죠.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나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지만 고종은 제가 봤을 때는 우유부단하고 아둔한 사람이에요. 아마 명성황후가 뒤에서 다 조종했겠죠. 아무튼 무능한 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대원군이 물러난 뒤에. 그래서 외교 단절이 1873년 그러니까 했는데 바로 2년 뒤 고종이 정권을 잡고 나서 1875년 외교 단절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 국교를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일본이 대화가 없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해 9월에 군함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내서 포격부터 합니다. 그냥 공격부터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원군 없죠. 강력한 세고 정책을 막 주장하던 대원군 없죠. 고종 무능하죠. 명성황후 내부적으로 권력력 차지하려고 난리 났었죠.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죠.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귀찮으니까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 자기네들 권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어차피 민중만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 지도부,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가 개판되고 백성만 힘든 거예요. 1876년 조선은 일본과의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른 말로 병자수어 조약이에요. 이에 조선은 부산, 원산, 제물포 항구를 개방하고요. 그리고 일본 상인이 마음대로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취해법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취해법권이 일본 애들이 조선인들을 때려도 조선 법으로 일본인을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였어요. 뭔 상관입니까? 자기네들만 권력층만 안 건드면 되는 거죠. 명성황후 입장에서. 그리고 또 마음대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해양 측량권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다 일본에 넘어간 거 보면 어떻게 한 번도 전쟁 한 번 안 하고 전투 한 번 안 하고 나라를 이렇게 넘긴 거는 역사에서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쪽팔린 조선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까지 강의하겠습니다.